네, 북한의 위협이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서해 갈도에 국군사 시설을 완공하고 방사포를 재배치했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연평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갈도에 무력을 배치한 북한의 의도, 그리고 김기남 비서의 재등장 등 최근 북한 사회 움직임을 진단해 봅니다. 송영선 의원 그리고 김건식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보면 김기남 비서도 뭐 다시 등장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김평일도 뭐 삼촌이죠. 다시 왔다. 그다음에 심지어 깜짝 놀란 김영주, 김일성 동생이죠. 우리 선거에 투표한 장면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뭐 일련의 이런 것들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흔히들 평가하기는 이제 너무 겁주고 공포 정치에 서니까 다른 한편으로 나도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내 식구들도 챙길 줄 안다라는 그런 이미지 정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 김기남 같은 경우에는 뭐 4월달 이후에 안 나타난다고 한 3개월 안 나타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냄비 근성에 또 평가 분석에도 냄비 근성이 들어가는데 뭐 죽었다니 처형당했다느니 끝장났다는데, 김기남 나이가 지금 86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기남이라는 존재 자체가 할아버지 때 김일성 때부터 지금 김일성 때부터 이 소위 말하는 왕권 가족 옆에서 계속 해오던 사람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뭐 김양거이도 김기남 후의 사람이지만 그렇죠. 강석주라든가 한 5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기남 같은 경우에는 쉽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좌천을 시키나 이런 것보다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국가 원로다, 그죠? 네, 완전 원로죠. 지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운구차 7인방이 이제 완전히 3지연 8인방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운구차 7인방 다 죽고 다 쳐내고 최태복이하고 김기남이만 남았으니까 최태복이는 우리나라를 치면 국회의장 아닙니까? 최고인민위원회 의장이니까 두고 그냥 이제 김기남이는 나름대로 김여정한테의 이 여러 가지 선전선동이나 조직을 가르치는 데에 후견인 역할로 계속 두지 저는 쳐내리지는 않다. 당분간 없어진 건 아무래도 뭐 건강이나 뭐 좀 사소한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평일, 김영주 어떻게 뭐 느닷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김기남 비서는 우리 송 의원님 말씀이 좀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상징조로 과대 해석했던 것이 좀 문제였던 것 같고, 뭐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몇 개월 동안에 잠시 휴직이었거나 아니면 뭐 와병이었거나 아니면 뭐 잠깐 동안에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김평일 대사가 평양에 한번 드러난 모습을 보였고, 김영주라고 하는 정말 김일성 시대 인물 아닙니까? 1970년대 우리 이우락 부장하고 만나서 회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화면에 모습을 나타낸 건 뭐냐면, 저는 지금 김정은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면서 나름대로 입지를 갖춰가고 공포정치를 통해서 엘리트들에 대한 확실한 리더십을 장악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백두혈통의 정당성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자기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도 가장 찬밥이었고 평양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삼촌이지만 어쨌든 삼촌이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해야 되고, 그 김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삼촌으로서 자기가 그래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 김영주는 또 할아버지 뻘 아닙니까? 작은 할아버지니까 뭐 김일성의 예전에 또 여러 가지 또 후광도 있고 또 노스텔지어가 있기 때문에 또 김영주가 아직도 살아있고, 또 김영주가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인민들한테는 내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권력에 대한 확고한 장악을 하고 있지만 내 뿌리는 기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관련된 우리 혈통에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김경이라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김경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정당성 자체를 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친척군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남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요. 사실 뭐 북한의 개별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던데요. 그 뭐 후견인 역할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 양반이 나이도 많고 하니 뭐 실무에서 뛰기는 어렵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북한에 있어서 특히 김정은의 어떤 그 선전술이라는 것과 그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이게 궁금해지네요. 사실 뭐 김기남의 가장 큰 역할, 이 양반이 북한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천재인 게 22살에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를 했고 31살에 노동당 주필을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 정당성, 그다음에 특히 가장 이제 혁혁한 공문을 세운 거는 김정일 때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김정일의 정통성이라든가 선전 이런 데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준 건데, 요번에 잠깐 없어진 것이 사실은 좌천이다 뭐 와병이다 뭐 심각하다 얘기했지만 약간은 이런 낌새가 있어요.
김정은 후계 체제에 있어가지고 김기남이가 얼마나 혁혁한 그 김정은으로서의 정통성이라든가 김정은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정책을 해주는 데에 진짜 괴벨스 같은 역할을 했나. 그건 눈에 별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적에 있어서 다소 김정은이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 업적이 별로 없다. 성과도 별로 없다. 방향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가고 있다. 이래서 잠깐 회초리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불러 나온 게 후견이라는 게 딴 의미의 후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여정이 조직 지도부나 선동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 제1 부부장, 이 제1 부부장을 제외하고는 제일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술 전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김여정이 혼자 안 맡겨놔놓고 같이 상의해서 그 방향을 끌고 가게 하는 그런 건데 최근 김정은의 태도를 볼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좀 이제 독립운동을 하려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주체성을 세우려고 지금쯤은 김기남이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다시 데려 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 괴벨스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선전선동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하고 전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김정일이가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이 아버지에 대한 수령관을 확립하는 과정, 선전선동의 과정이었고 뭐 그 당시 김기남은 핵심으로 이제 일을 한 사람이고 그럼 거꾸로 본다면 김여정 정도를 가지고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선전선동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단순히 상품 광고하는 수준은 아니고 PI 수준도 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상품 광고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상품 광고보다 훨씬 질적으로 난해한 게 바로 이제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수령에 대한 이미지를 창출해내고 우상화로서 주민들한테 거부감 없이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바로 선전선동인데 그것은 뭐 다양하게 단순히 뭐 노동신문을 장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 매체까지 다 장악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김여정이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뭐 이게 선전선동부 부부장인지 뭐 조직지도부 부부장인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지근거리에서 역할을 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여정이가 김기남이를 제치고 그 자리에 공백을 메꿔 가면서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선전선동 분야를 총괄하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릇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도 아마 김기남 비서가 선전선동의 오랫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김여정을 통해서 전수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자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요 몇 달 한 3개월 동안 비웠던 것은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의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김정은이가 장성택 숙청 처형, 그다음에 현영철 처형, 그다음에 다수의 대규모 엘리트들에 대한 숙청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고 이른바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홀로서기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홀로서기라는 것은 그러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정당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 썼던 김기남은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조금 좀 뒷방에 좀 가 계시라. 뭐 잘못한 건 없지만 뒷방에 계시고 그러면 새로운 젊은 이제 새로운 혁명 세대와 새로운 선전선동 세대에 좀 일을 맡겼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김여정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몇 가지 착오들이나 좀 불협함이 있을 수 있죠. 에커대전은 가장 컸던 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최근에 우리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김일성, 김정일 휘장을 붙였다 뗐다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휘장을 떼었다가 붙였다는 것은 어떤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이것이 김여정이 어떤 잘못된 선전선동의 어떤 하나의 사례로 찍힐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래도 김기남 비서를 불러서 이야기 좀 들어보자. 역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낫고 경륜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김기남 비서가 지금도 뭐 실질적인 역할을 책임지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전히 들을 건 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갈도의 방사포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122mm 내포 내문을 거기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략적으로 좀 할 곳이 아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왜냐하면은 전번에 우리 연평도 사태 일어난 게 사실 무도거든요. 무도는 12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걔들이 가진 122mm가 사거리가 보통 한 20km라 하지만 20km에 조금 못 미쳐요. 그러니까 20km 사거리에 무도에서 했을 때 잘 했는데 4.5km 지금 갈도가 4.5km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4.5km 연평도에서 4.5km라는 것은 백령도를 제외하고 서해 5도 중에 백령도를 제외한 서해 나머지 4도는 전부 다 그 사정거리 안에 둔다는 거예요. 무도에 있을 때는 전부 다가 사정거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방사포 내포를 설치했지만 지금 당장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도발을 안 일으키더라도 일단은 우리들한테 있어서 서해 5도에 있어서는 백령도를 제외하고는 턱 밑에 지금 총을 겨누는 형상의 그 배치라고 보면 됩니다. 네. 4.5km 코앞이다. 그죠? 예, 예. 네, 턱 밑에 설치했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또 공격하기도 쉽다. 이제 이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전쟁을 먼저 도발하지는 않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방어형의 전력과 방어형의 군사 교류를 갖고 있고 작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방어할 수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들이 노출되지 않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 북은 철저하게 선제 공격이 가능하고 선제 공격으로 도발을 먼저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들이 방어의 목적이라면 갈등한다고 굉장히 군사적으로 안 맞는 데죠. 네. 방어가 불가능한 데죠. 자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고 우리의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고 조그만 무인도에 자기도 움직일 수 없는 고정 물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최근에 들여온 그 스파이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정확성이 뛰어난 무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결심을 하면 얼마든지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방어적 입장이라면 굉장히 사리에 맞지 않는 배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선제 공격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먼저 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의 입장은 저들이 굉장히 이상한 배치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들이 그 갈도에서 선제 공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철저하게 안보 태세를 강화해서 선제 공격이 있을 경우는 무참하게 제가 볼 때는 좀 초토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방사포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전술단위 군사적인 위협이라면 이 장거리 로켓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뭐 핵 탄두를 갖고 이동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최근에 굉장히 장거리 로켓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제 첩보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거기에서 방사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방사포가 우리로 치면 다연장 로켓인데 사실은 대지로서는 방사포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사실 저 ICBM 뭐 날린다 해도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만 이 방사포는 바로 진짜 서해 5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데 이야기가 넘어가서 ICBM 쪽으로 얘기하면 지난 이 징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다 나와서 국방부 장관은 뭐 전략적인 공격이 있을 전략적 공격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전략적 공격이라 그러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난 은하 3호를 발사를 하고 은하 3호는 엄밀하게 말해가지고 은하 3호는 추진체인데 띄운 것은 인공위성 광명 3호라는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전번께 8,500km 갈 수 있는 건데 이번 거는 최소한 사거리를 그보다 10,000km 이상 갈 수 있는 걸 테스트할 거고 그다음에 적재량을 그거보다는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로켓 힘을 테스트한다는 의미에서는 미국이 볼 때 되게 불편한 거죠. 이게 바로 핵 탄두가 아니고 인공위성인데도 사실 그 추진체 자체가 캐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발사체는 핵 탄두가 아니고 인공위성이지만 추진체 자체가 ICBM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리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로켓 문제가 결국 이제 미국하고 북이 협상하는 데서 카드 아니고 레버리지로 이제 쓸 것 같은데. 2012년에 그래서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미 간에 이제 극적으로 합의했던 게 229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229 합의라는 게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한다. 모라토리엄 선언한 건데 그때도 이제 북미가 해석의 차이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 기술을 이용한 그 미사일 발사 시점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이제 북한은 그건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고 미국은 동의하지 않았냐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근데 지금 그 북한이 지난 2012년에 은하 3호를 발사했던 그 동창리에 새로운 개축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축대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옆에 또 나름대로 조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고도화시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 차원의 필요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이미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법률로 명시하고 있어서 핵 기술과 핵 미사일의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는 것은 작년부터 북한의 일관된 전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핵과 미사일 결합시켜서 실전에 배치할 수 있고 이것들 가능한 무기로 만들 것인가가 걔들의 일관된 의도이기 때문에 2012년에 은하 3호를 발사 성공했으면 다음에 또 새로운
발전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 덧붙인다면 정치적 필요와 정치적 시기 판단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금년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이지만 걔들에게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이기 때문에 꺾어진 해란 말이에요. 꺾어진 해에서는 당연히 정치적 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이익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4월 달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그걸로 또 결국은 이익 합의가 깨지고 그게 12월에 다시 발사에 성공했던 건 뭐냐면 미국의 불평과 미국의 반대도 무릅쓰고 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내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드디어 권력 승계를 하고 그다음에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었습니다. 강성국가의 진입을 선포해야 되는 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성의 상징이 로켓이고 핵이다 그죠. 자기 내부적, 대내적, 정치적 과시와 성과로서 그것만 한 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금년도 2015년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한다면 말씀하신 기술적 진보를 위한 필요 그리고 대내적 정치적 정당성과 성과를 위한 필요라고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이 미국에게 상당히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ICBM이 이제 어느 선까지 뭐 미국을 언제쯤 타격하게 될지 그 시간에 대한 계산은 뭐 다 다릅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면 왜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이번에 핵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지 이게 중국이 억제해야 될 일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바마가 자기 필생의 업이 지금 핵 없는 세상 만든다는 건데 요번에 이란 사태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전문에 이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만 하면 자기는 정말 자기도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근데 북한하고 이란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이란은 원유가 그들의 젖줄이에요. 근데 원유 제재를 이때 원유 수출을 제재했다는 건 그들의 자생적인 경제 능력을 다 잡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사실은 자기들 수출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에 자기들 안에끼리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목줄을 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바마도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지만도 이란만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핵 제재에 대한 레버리지가 있느냐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덧붙여 이제 이 장거리 로켓을 보면은 북한이 패턴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하면 유엔이 난리를 치죠. 그렇죠. 그럼 반박하면서 또 핵실험을 해요. 그 패턴을 지금 그러니까 요번에 미사일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나면 유엔이 뭐라 했냐면 너들 미사일 발사하다 가면 뭔 소리야. 우리는 위성 발사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거 평화적인 위성용으로 한 건데 이러고 난 뒤에 또 핵을 발사합니다. 핵 발사하면서 동시에 지금 뭐 아까 방사포 같은 건 또 서해는 서해대로 그렇게 공격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의 10월 달에 제가 볼 때는 서해 5도 그다음에 MDL에 최근 북한 뭐 10명이 넘어와가 우리가 가격한 거 있죠. 그런 것 총체적인 어떤 불안을 좀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장맛비로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중북부 지방의 가뭄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